안녕하세요. 복수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증적 사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인증적 사고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게 이제 나온 배경을 보면 그 앞에 영역 고유 인지론, 영역 중립 인지론이죠. 영역 중립 인지론에 대항해서 뭔가 영역 고유인지론에서 어떤 역사가 고유의 어떤 사고방식 있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온 것이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인증적 사고는 토대가 됐던 것이 뭐냐면 가설적 추론이에요. 근데 이 가설적 추론이라는 것은 어 역사가에서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요. 퍼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퍼스. 네. 퍼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철학자나 뭐 그 역사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자연과학 철학자예요. 자, 자연과학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전에 설명했는데 이건 자연과학의 어떤 방법론이나 인식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이런 철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햄펠이라든지 그다음 퍼포도 요기에 속한 사람이죠. 자, 퍼스가 이제 가설적 추론을 이제 제공한 다음에 이걸 역사가에서 이제 뭐냐면 적용한 사람이 피셔라는 사람이죠. 이 피셔가 역사 교육에 도입을 했고요. 그때 인제 가설적 추론이 좀 부족하니까 가설적 추론에다 기납적 추론을 붙여 놨어. 예. 그리고 나서 인제 부스라는 사람이 이걸 좀 더 발전시켜 갖고 이 사람은 실험 연구를 했죠. 예. 그래서 인증적 사고라는 어떤 개념을 확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색 책에 인제 인증적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근데 남색 책 내용을 제가 정리는 해 놨는데 좀 약간 중간에 빠진 내용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 자연과학적 철학에서 나온 그 가설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인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인제 또 추론해 갖고 설명을 할게요, 추가해서요. 자, 그러면 퍼스의 자연과학적 철학에 입각한 퍼스의 이론을 좀 볼게요. 이 퍼스는 크게 추론 방식을 세 가지 추론했어요. 영역적 추론, 기납적 추론, 그다음에 가설적 추론, 기축법이라고 하죠, 요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예를 들으면 잘 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일단 영역적 추론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옳다면 논리적으로 결과가 확실한 거. 어 그래서 뭐 "이 주머니에 낳은 콩은 모두 하얗다." 그 주머니에 나왔다. "이 콩 하얗다." 자, 이거는 전제가 옳으면 결과도 옳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들을 인제 발견하는 데 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지식 정보에 도움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있고 지식의 진보에는. 그래서 기납적 추론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법칙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콩은 이 주머니에 나왔다. 그 콩은 하얗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콩은 모두 하얗다. 이 주머니에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그래서 사례와 결과를 통해 법칙을 찾아내는 건데 근데 인제 요게 문제가 뭐냐면 사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본 사례를 가지고 요걸 끌어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기납적 추론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인제 이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 직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관찰 가능한 직접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려면 인식 범위 안에서의 어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인식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통제 집단, 시도 집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인식 범위 안에서 직접적인 증거, 관찰한 증거를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과학에서는 이렇게 관찰 가능하고 우리가 인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실험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질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지구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다음 지진은 왜 일어날 것인가. 뭐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주의 탄생이 어떻고 뭐 빅뱅이 어떻고 그거 하는데 이런 가설들은 솔직히 이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직접적인 증거 가지고는. 예. 그리고 요 사항은 통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인제 나타난 것이 가설적 추론, 기축법인데 기축법이 뭐냐 하면 가능한 사고야. 최대한 가능하고 그럴듯한 그 사고방식을 기축법이라 한다. 이 가설축 추론. 밑에 인제 사례를 줬는데 전 사례를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 남색책을 쓰신 분이 좀
어디에서 뺏겼는지 아니면 뭐 자기식대로 이해해 가지고 쓰신 분인지 쓴 건 모르겠는데 도저히 제가 이 사례를 보고는 뭐 이렇게 뭐 가능성이 있다 정도에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제 책을 읽고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이제 보충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뭐냐면 받아 놨거든요. 이 기출문제 분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200 페이지 펴 보세요. 어떤 분이 인제 인증적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기에 제가 요걸 달아 놨어요. 그래서 근데 요 인증적 사고에 빗바닥이 됐던 것이 가설적 추론이기 때문에 일단 가설적 추론이 뭐고 이해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증적 사고 부분을 좀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연과학 철학자인 퍼스는 천문학이나 지질학 등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추론 방식을 가설적 추론을 정리해서 제시했다. 가설적 추론은 주어진 사실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릇하고 최선의 설명안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확실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추구야. 가능성 있는. 근데 사례론 자체가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예요. 이게 정황 증거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안을 통제해 가지고 이게 도감을 통해 딱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어 간접적 증거, 정황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내용이 뒤에 있는데 자, 영역법과 기사법은 인간은 오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다음에 관찰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증거죠. 통제 가능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증거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시간적 변화와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는 천재를 다루는 천문학 같은 자연과학에서는 영역법과 기나법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 증거, 정황적 증거를 들어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의 그럴듯한 설명을 추론하고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게 인제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가설적 추론, 기축법이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천문학에 보면 우주의 탄생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빅뱅 가설이 있어요. 빅뱅은 이제 135 8억 년 전이죠. 138억 년 전에 갑자기 이제 어떤 점에서 폭발해 갖고 우주가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 빅뱅이 일어난 것은 아주 오래전이죠. 138억 년 전이야. 그때 인간이 관찰할 수 있고 직접적인 지금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이제 간접적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뱅 직후에 이제 수소와 헬륨의 비교. 뭐 수소가 9고 헬륨 1 이고. 자, 도플러 효과에 의한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보이는 적세편 현상. 왜냐하면 점점 이제 우리한테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적세편이 형성이 오면서 그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적외선이. 그러면서 모든 걸들이 빨갛게 보여. 가시광선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뭐 어디야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빅뱅의 가설을 검증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그럴듯한 최선을 설명한다. 자, 근데 이 가설적 추론이 과학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을 볼게요. 자,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 수사에도 흔히 사용하는데 CCTV 같은 직접적 증거를 통해서 살인자를 찾아낼 수 있지만 직접적 증거가 없을 때는 지문이라든지 머리카락, 시체 상태, 그다음 주변에 벌어진 범행 도구 같은 거를 간접적 증거를 통해서 추론해서 살인자를 특정할 수 있죠. 역사학도 마찬가지야. 자, 지질학과 이런 천문학처럼 물론 시간 단위가 앞에가 더 크지만 뭐 1000년, 2000년 단위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이게 뭐냐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사료라는 게 있어. 자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자료 자체도 좀 왜곡돼 있고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과학적 가설적 추론을 이제 도입을 하는데 자, 피셔는 가설적 추론에다 기납적 추론을 결합해 인증적 사고를 가졌어요. 여기에서 예 볼게 가설적 추론에 기납적 추론을 본 거죠. 네. 그래서 가설적 추론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먼저 가설을 세우고 인간의 내면의 직접적 사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이입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 증거를 바탕으로 가설적 추론하고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게 남아 있는 건 우리가 인제 보면서 이렇게 기납적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 같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기납적 추론을 통해 신뢰성 확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해 갖고 예를 든 게 요건데 요거는 인제 논문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이 가설적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논문 사료가 있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후백제 분열은 왕위 다툼이나 고조 정치, 온건파, 강경파의 대립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건원, 신검, 형제 등 외교적 갈등 등은 상상력, 감정을 파악해서 발의해서 간접적 증거를 내서 가설적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삼국사기 고조사 유물 유족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사료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기납적으로 추론하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한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도 뭐냐면 인증적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남색 측에서는. 자연과학에 또 인증적 사고가 있는데 반해서 또 역사학도 인증적 사고가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자연과학적 인증적 사고와 역사적 인증적 사고는 좀 달라. 요건 좀 약간 인증적 사고 차이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역사학에서 인증적 사고는 뭐가 있냐면 결론이 잠정적이에요. 잠정적.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사례들이 등장하면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반증 가능성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반증 가능성이 뭐냐? 여기 나왔죠. 반증 가능성. 어디 나왔냐? 여기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은 역사학에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요. 이 사람 이걸 포포라는 게 사람이 제시했어. 우리가 칼포포 아시죠? 예. 그 포포가 이제 열린사회 저기에서 그 반증 가능성 사고를 이제 제시했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거죠. 백조는 모두 하얗다. 이렇게 이제 가서 있고 백조와 관련된 그 사례들을 다 찾아보니까 백조가 다 하얀 거야. 어. 그러면 이것은 정답이 되겠죠. 천명제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뭐냐면 검은 백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검은 백조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됐어? 이게 깨지는 거잖아. 그 검은 백조는 일종의 반증이야.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그 가설이 나오면 다른 사례가 나오면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할 때 우리가 그 영역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 기납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낫다. 왜냐하면 기납을 검증해야지 새로운 사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검은 백조가 나오면 어떻게 이 가설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백조를 먼저 일단 다 조사를 해 보고 요 틀에 맞춰서 이게 골라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검은 백조와 가설 백조 하얀 백조를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포포가 제시한 것은 이제 이건 기납적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영역적 사고보다 기납적 사고는 바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반증 가능성이라는 내용을 썼거든요. 예. 자, 마찬가지로 역사도 어떤 이제 여러 사례가 있고 가설에 맞는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가설이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으면 가설에 맞게 여러 사례들이 맞으면 이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역사에서 다른 가설이 나와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인제 통해서 반증 가능성이죠. 기존의 가능성이 그 가설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증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가설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기납적이다.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요렇게 이제 사례를 검증해 버리면 요것만 보지만 요걸 외 기납은 요거 외에도 플러스 알파만 보기 때문에 검은 백조처럼 권력을 일으켜야지 정확한 거 역사도 마찬가지로 요걸 보고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결론을 내지만 나중에 이 결론이 이제 새로운 이제 사례가 나오면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 반증 가능성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인제 예전에 한번 인증적 사고의 특징을 물어본 적이 있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럼 반증적 사고가 들어가 있지 않냐?" 예,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반증적 사고라는 거는 어 인증적 사고도 있지만 아까 전에 기납적 사고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게 특징이 아닌 기납적 사고에서 볼 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얻거나 적은데 두드러진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납법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 가능성이 꼭 인증적 사고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의 요소에 라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잠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만 상대적으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증적 사고는 잠정적이 아니라 확실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데 역사학에서 좀 약간 학문적인 편견인 것 같아, 이거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과학에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깨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든 모든 가설은 잠정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역사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기납은 하지만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기존의 권력이 깨지고 결론이 새롭게 써야진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인제 뭐냐면 여기 앞에서 인제 인증적 사고하고 뭐가 결합됐다고 했죠? 아니 가설적 추론하고 기납적 추론하고 결합됐다고 했죠.
그런데 요게 자연과학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함께 기납적 추론, 영역적 추론이 같이 기억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납적 추론적 부분이기 때문에 강정 가능성이 높다. 결론이 있더라도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 사례가 들어지면 역사 서면 깨지고 이제 뭐냐면 나타난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이제 여기도 있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거죠. 반증 가능성 측면이. 뭐 이런 것도 인제 뭐냐면 인증 사고의 특징이다.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좀 설명했고,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그 퍼스의 의견을 다시 인제 돌아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은 여기 가설적 추론의 특징은 법칙 수용 및 결과 관찰을 통해 새로운 사례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고요. 예.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하고 가장 탐구적이고 생산적 추론 방법이고, 가설을 형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개하거나 논리적 조작. 이게 논리적 조작이라는 것은 이제 추상화, 개념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순수 가설로부터 필연적 결론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점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기반으로 모든 사실을 알려줄 때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제 뭐냐 거꾸로 역추적해 가지고 뭐냐면 법칙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이런 것을 인제 간접 증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 기축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추론, 기축법이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뭐냐 끄집어내서 모르는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추론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다. 아까 했지만 이 가설적 추론 자체는 개연적인 거야. 그럴듯한 설명이야. 예. 간접 증거를 통한 그럴듯한 설명이다. 자, 피셔를 볼게요. 자, 피셔는 여긴 역사학에 도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도입했냐면, 일단은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가설적 추론이죠. 근데 이게 부족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는 역사는 사료가 있잖아요. 자료를 비추어 논리를 모순이 없는 기납적 사고를 만든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그 기축적 그 뭐냐면 기납적 사고를 이제 가설적 추론에 이제 플러스시킨 이유가 뭐냐면, 가설적 추론을 상상을 못해요. 신뢰성 있는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50%만 제시하죠. 그 50%는 요게 기납적 사고에 해서 이렇게 제시한다. 그 기납적 사고는 항상 뭐가 있다? 반증 가능성에 있는 사고다.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들으면 결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추이의 종류와 인지적 사고인데, 예전에 한번 기납적 추론하고 가설적 추론에서 인증적 사고의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거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 보시고, 요거는 뭐 각에 있는 내용들 설명했고요. 부수를 보죠. 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피셔가 역사학에서 이제 뭔가 가설적 추론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인증적 사고를 만드는데, 부수는 역사 교육에서 이걸 또 받아들여 갖고 이걸 이제 뭐냐면 실험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불수는 이 뭐냐면 가설적 추론, 그러니까 인증적 사고죠. 가설적 추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잃어버린 세계야. 사료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뭐냐면 사료 이면에 행간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로 역사적 행위의 내용이죠. 그걸 잃어버린 세계라는 거야. 우리가 뭐냐면 알고 원래는 있었지만 이 사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게 잊혀졌다가 이런 가설적 추론에서 뭐냐면 역사적 행위의 내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계라는 운유적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기납적 추론을 통해서 상상적으로 신뢰성 있는 해석. 그래서 원래 있는 사료를 가지고 인제 상상이라는 건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사실을 메꾸는 그런 기납적 추론을 이제 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게 기반으로 해서 인제 뭐라고 정의했냐면, 관련 사건을 이제 어떤 공통된 중심으로 가 명백한 관련 있는 상상적 망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줄쳐 놓고 요게 무슨 사고방식이냐? 인증적 사고방식. 이게 04 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예.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실험 관찰을 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제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주고 아이들 분류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진 자료나 뭐 인용구 같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분류했는데, 두 가지 분류가 나타났어. 하나는 구체적 분류야. 그러니까 직접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하는 방법, 기술적인 방법이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 항목별로 분류해 갖고 또 내면까지 보면서 했던 방법을 두 가지였는데, 창조적 상상력 이렇게 한 게 추상적 분류, 이렇게 두 가지 나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요 두 가지 모두 다 인증적 사고에 속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 양자는 인증적 사고지만 능력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1 단계 구체적 분류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약간 기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죠. 근데 추상적 분류는 인식사고하지만 좀 가설적 추론, 어 그다음에 이런 것에 좀 가깝죠, 제 생각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어떤 뭐냐면 요떤 요소도 좀 강하지만 둘 다 인직적 사고지만 능력의 편차가 존재한다.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요게 능력 2 단계가. 그래서 자료를 종합 분석하고 여러 항목을 분류해 갖고 내면까지 보는 게 훨씬 능력의 편차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적 분류하고 추상적 분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왜 능력의 편차가 등장하냐? 이거는 교사의 교수 학습 방법과 가치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에 따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거 관련돼서 예전에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학생들에 맞는 이제 단계적 학습과 계열을 고안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사료 해석 단계에서 이거 관련된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팩트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 증거를 삼고 외형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면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인진적 사고다. 그래서 가설적 추론하고 그래서 기축법, 기납적 추론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는 뭐 기납적 추론이고 여기는 가설적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료 내용이 여기 있다. 건원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제 아들이 여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강을 총애해서 이제 아들 이렇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 신건 양건 용검들이 반발해 갖고 인제 해 가지고 금산사 유폐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사료원이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갈등 내용이고요. 사료 두는 이는 다른 식으로 얘기해요. 건원이 그의 아들들에게 인제 말하기를 뭐 "내가 신라 말기에 나라에서 후백제를 부른지 여러 해가 됐는데" 쭉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건원이 인제 말기에 들어가면 그 고구려에게 밀리는 거니까 이 건원이 이제 고려한테 투항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서 온건파가 생기고 투항에 반대하는 이제 강경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강경파들은 주로 이제 신검이라든지 요런 아들들이 반대했던 거고, 결국에는 표면적으로는 왕위 계승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려에 대한 외교 정책으로서 건원 같은 온건파, 그다음에 그 금강이란다 저기 뭐 신검이나 용검이나 이런 사람들 온고 강경파들이 대립해서 결국에는 그 건원이 왕에 쫓겨났다 이런 거야. 이거는 사료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내면을 해 갖고 가설적 추론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뭐 요런 내용들이 인제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런 내용이고,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요것도 뭐냐면 뭐예요? 가설적 추론, 그러니까 인증적 사고야. 근데 여기는 뭐가 더 강하냐면 기납적 추론이 강한 거고, 요거는 뭐가 강했어? 가설적 추론이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 인증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사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근데 이제 인지능력 사고가 역사학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에도 보여. 예. 근데 차이가 있어. 앞에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했죠. 하나는 이제 결합 방식인데, 역사에서는 인지능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으로 있고, 과학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영역적 기납적 추론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이제 뭐 결론이 나도 이게 잠정적인 결론이고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례가 나오면 예전의 결론이 해석이 다시 뒤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과학적 사고방식에도 반증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들도 얘기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역사학에서 볼 때 그런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흡하지만 인지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제가 좀 처음에 이해할 때 이게 처음 볼 때 이해가 잘 안 됐어. 예. 그래 갖고 요거 이해하려고 제가 열심히 해서 한 10 년인가 한 15 년인가? 15년 동안 이해하고 막 20년 넘게 이해하고 막 그랬는데 어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 다른 자료들 보고 생각하고 해서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90% 이해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이해한 상태로 저기 남색책을 보시면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역교훈책이 좀 약간 이제 번역한 책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외국 사례를 끌어다가 이론을 끌어다가 이제 설명하고 거기에다 약간 이제 실험 연구해 갖고 사례 연구해서 그 줄을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제 책을 내는데, 이게 번역하는 거 이제 그 외국 이론을 받아들일 때
이해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번역도 엉망이고 뭔 말인지 모르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역교원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예. 책도 막 이상하게 이제 논문집 만들고 내고 그거 힘들어요 진짜. 예. 자 그다음에 구성주의 보겠습니다. 자 구성주의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뭐가 나왔냐면 어 구성주의 구성이 뭐냐. 그다음에 구성주의가 어떻게 적용하냐. 수행평가 관련돼서 그다음 맥락 관련된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는데 자 구성주의라는 것은 여기 교수학습 방법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식론의 인식론이야. 자 인식론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어떤 지식이 생성되고 처리하는 과정을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고전적 인식론 세 가지가 있죠. 경험론, 합리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지? 경험, 합리, 간접론. 예. 근데 이런 인식론들의 더 인식론이야. 메타 인식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을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도 예전에 066 공사 기출문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구성주의가 역사과뿐만 아니라 일사과, 지리과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7차 교육 과정에 어떤 바탕이 됐던 철학이 이제 구성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국가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삐아제 인지적 구성주의, 비고츠 사회적 구성주의도 결합됐다. 삐아제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제 동화, 조절, 평형 이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동화라는 것은 5개념 단계에서 받아들인 거고 조절은 그걸 인제 뭐냐면 그 5개념 시청한 정보를 제공하면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평형이 되죠.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인제 어떤 아이가 그 "모든 4발 달린 짐승은 개다." 이렇게 인제 하면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가 4발 달렸거든. 그러니까 개라고 인식해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동화가 되죠. 그런데 요게 옆에서 이제 이건 아니라 이게 "개발 달린 짐승도 그러니까 4발 달린 짐승도 그 뭐냐 고향에 있더라라는 새로운 정보를 조조를 주면 이게 '아 그렇구나. 개와 고양이는 4발을 달렸다.' 이렇게 이제 평형이 이루어지죠. 예. 그리고 스키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지 도식이 바뀌어지는 거야. 이게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예요. 자 비고추피 사회적 구성주의는 비계 이론이라고 하죠. 보통 건물을 세울 때 이제 철골과 철골 사이에 비계가 있잖아요. 그 이 비계의 역할은 뭐냐면 철골과 철골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새로운 단계로 이게 수준이 낮은 학생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 인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수준이 높은 단계에 올라갈 때 그 비계 역할을 해준 사람이 뭐냐면 주로 교사나 어떤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 애들 요렇게 해서 요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을 인제 결합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구성주의 이제 개념 학습 이론을 보겠습니다. 자, 지식은 외부부터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수용하는 인식 주체에 따라 달라지죠. 아까 제가 말했처럼 피아제 인지 구성주의에 보면 동화, 조절, 평형을 통해서 스키마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학습자의 내적 구조, 인지 구조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능동적 학습을 중시 여기고 지식 습득은 선행 개념을 재구성하거나 인지 도식을 재현하는 걸 보고 학습자가 간직하는 5개념의 선행 구조 의미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동화 맥락 조절 중에 5개념이 뭐겠어? 동화죠. 우리가 인제 4발 달린 짐승들은 다 뭐냐면 어 개다 이렇게 인식했는데 갑자기 4발 달린 고양이가 나타나면 이걸 개라고 인식한다는 게 이게 5개념이에요. 자 이런 5개념이 형성됐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주로 인제 그 내러티브 형식으로 인제 뭐냐면 역사를 배우잖아요. 예. 근데 내러티브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거죠, 가치관이나 기준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본 지식 같은 것들 만들어내잖아요. 예. 자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인들의 어떤 맥락에서 맞지가 않아.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를 보다 보니까 당연히 5개념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5개념. 그래서 내러티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양날의 칼이라고 하잖아, 양날의 칼.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력과 감정을 고취해서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의 전개 맥락을 이해시킬 수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러티브가 이제 공상적 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판타지하고 사실의 경계가 모호해. 그럴 경우에는 공상적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홍용해서 5개념을 왜곡과 결국 오개념과 왜곡에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보면 그럼 이 5 개념들을 인제 뭐 조절하려면 이게 뭐가 필요해? 조절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맥락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 조절 평형에서 조절 역할을 하는 게 맥락이야. 그래서 이제 뭐 고양이가 이게 들어왔는데 개로 인식한 학생이 '아 고양이도 4 개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면 '아 그렇구나. 고양이와 개는 4 발로 달린 짐승이다.' 이런 식의 평형이 일어나고 스키마가 바뀌잖아. 마찬가지로 인제 이때 맥락 같은 것들이 이런 조절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맥락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거. 자 맥락은 사건의 주제의 배경, 연대게 된 개관 이런 것들이 이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맥락을 통해서 역사가의 이야기 형식이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판타지라면 판타지가 이게 잘못된 걸 뭘로 알고 맥락,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5 개념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요 맥락이 있고 맥락은 이 구성주의 인식론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 맥락 관련된 내용이 시험문에 나왔죠. 이게 09년 2차 기출 문제로 프랑스 대혁명 관련돼 갖고 그게 목걸이 사건이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 이제 그 목걸이를 이제 누가 사기쳐 가지고 예 했는데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자기 전혀 관여 안 했는데 사기치고 가는 거야, 그 이름 팔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자 그럼 구성주의에 대한 인식론의 역사 이해 부분인데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게 인제 좀 볼게요. 자 구성주의 역사 인식론은 뭐와 관련돼 있냐면 탕고로서 역사 이해가 유도해요. 예. 그래 가지고 뭐와 연결돼서 볼 수 있냐면 수행평가와 연결돼서 볼 수 있어요. 수행평가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지식 과정을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부정주의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외부로부터 지식을 자기 인지 구조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식의 가정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수행 평가의 어떤 그런 인식론, 철학적 기반은 요 뭐냐면 구성주의 인식론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요런 수행평가 연결된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내용이 있는데 자 교사의 설명과 교과서 서술의 잠정적인 걸 보고 비판적인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고요. 그다음에 음악과 미술 작품, 시, 필름 같은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사용한다 등등이 있고요.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구성주의가 역사 교육의 시사점이 뭐냐? 중요하지 않은 건 건너뛸게요. 첫 번째로는 맥락을 강조하면서 5 개념을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내러티브 이론의 한계점을 뭐냐면 지적하여 대본 지식을 매기던 선행 개념과 5 개념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종전의 역사 교육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종전의 역사 교육 인식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애들이 암기해 갖고 정리해 가지고 외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구성주의에서 변화시켰다. 원래 역사학이란 그런 게 아니죠. 역사학은 항상 탐구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비판하고 해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종교 원래 해석학 역사학인데 이런 게 현실 교육학에서 역사 교육에서 왜곡됐잖아요, 입시주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지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에서 예전의 역사학의 어떤 것을 원래 역사학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고 그다음에 종전의 역사 교육에서 잘못된 인식을 바꿔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서 아까 전에 수행 평가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맥락하고 수행 평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구성주의 인식론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 책이 자세히 돼 있어요. 파란 책이 있으니까 좀 파란 책 내용을 보고 참조하세요. 자 그다음에 독자 반응 이론이 있어요, 독자 반응은. 자 요 독자 반응을 읽는 사람인데 요건 누구냐면 인제 학생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어떤 인지 구조나 이런 것도 다 무시해 버리고 논리적 계열성만 따졌어, 학문의 논리적 계열성. 그러니까 뭐 수학에 따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곱셈 나눗셈 뭐 1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요렇게 그 인수분해 쭉쭉 해 갖고 나오죠. 근데 이제 보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애들의 입장을 볼 땐 여기 논리적 계열성만 따지니까 애들의 인지 구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해 봐도 이해는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학생들 인지 구조와 함께 논리적 개선을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 독자의 반응을 보고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요런 내용이야. 그래서 학생의 사고에 대한 연구, 교과서 내용에 반응에 대한 연구를 같이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이 독자의 반응을 보고 교과서 내용을 조직해라. 이게 독자 반응 이론이거든요. 자, 요 내용이 이제 넓게 보면 구성주의 이론에 포함되나 봐요. 그래서 파란 책에서 구성주의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뭐 구성주의 관련돼서 나올 때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는 것만 이제 참조 삼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내러티브를 보죠.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는 요즘에 자주 나오죠. 어 한동안 이 내러티브가 안 나왔어요. 내러티브가 인제 나왔던 게 그거는 객관식 기출 때 있죠. 13 년도까지 좀 나왔다가 14 년부터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다가 18 년인가 19 년에 다시 내러티브에 부활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내러티브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에 나오는 장은 되게 책은 많죠. 파란 책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 책도 있고, 남색 책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 최근 나온 첫 부분도 내러티브 내용이 많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에 이제 대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왜 부각이 되냐. 내러티브는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영역 중립 이론과 대응하는 과정에 독자적인 어떤 사고방식, 인지 도구, 그다음에 역사 역사교육 소재 등등을 해 갖고 이 내러티브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인제 뭐냐면 역사학에서 그 당시 이제 구조를 강조하는 범위에서 이제 벗어나서 개인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분석적인 어떤 서술 방식인데 개인이나 개체를 서술하려면 내러티브가 인제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예. 그 역사 교육의 어떤 뭐냐면 인식 변화와 역사학의 영향 등등 이런 거와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역사 교육에서 뼈아지 이론 도입에 대한 영역 국가 특정 이론의 비판을 내러티브로 제시했고요. 역사학에서도 그 당시 구조에 대한 비판은 일어났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구조를 막 비판하잖아요. 그 대항해서 인제 뭐냐면 어떤 개인을 인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미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술하면 내러티브가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러티브 부활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역사 지식의 이론적 바탕을 보면 역사적의 상대성, 그리고 담로스 역사 테스트, 해치적 읽기 쓰기와 내러티브 이론. 자, 이거는 이제 텍스트 이론에서 나온 거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텍스트는 해체적 읽기와 쓰기라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역사학에서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걸 하면 팩트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내러티브 구성을 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러티브 구성은 크게 전달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와 전달 담론으로서 이야기를 표현하고 제시하는 방법. 요거는 인제 그 자체의 이야기야. 우리가 신화나 그다음 전설이나 설화나 일화인데 이걸 이제 중시 여겨요. 상대적으로 전달 방식은 기성정결 같은 프로를 강조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그 전달 방식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죠. 자, 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있고 이게 인제 서로 인제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역사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볼 때 요기를 강조하는 분위기야. 전달 대상을 사건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요기는 이제 강조되긴 하지만 상대적 요기가 좀 비중이 커요, 전달 대상으로서 이야기. 근데 주의할 것은 어 이걸 주의해야 돼. 이제 잠깐 이걸 하기 전에 요걸 이제 좀 볼게요. 그 내러티브의 구성을 좀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음 이게 좀 제가 여기 강의를 좀 하다가 요 부분을 강의하다가 녹화를 못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다시 해 갖고 예전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지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뭐가 주의해서 봐야 되냐면, 자, 내러티브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야기로서의 내러티브와 그다음에 시간의 의미로서 부여한 틀로서 내러티브, 담론으로서 내러티브죠. 근데 이야기 자체만 구성되어 있는, 스토리만 구성되어 있는 내러티브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주류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말하는 역사적 내러티브의 주류는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해요. 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한 틀로서 담론으로서 내러티브가 있는데 그 안에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담론하고 뭐냐면 이야기가 있죠.
그중에 이야기보다는 담론을 더 우선시하는 거야, 담론을. 근데 역사적 재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는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가 똑같다라는 하이트 이론이죠. 그에 반박해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실 재현이 있다. 나름대로 내러티브는 사실 재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담론보다는 이야기를 강조해. 그러니까 요게 공통적으로 이야기 담론을 강조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요쪽이 이야기가 더 요쪽보다는 요쪽이 더 강조가 되고 요쪽은 요쪽이 더 강조되는 거야. 여기는 공통적으로 이제 담론은 이제 강조한 틀은 맞지만 그래서 주의해서 볼 것은 요걸 완전한 순수한 100%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요걸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야. 담론은 중요시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여기가 더 중요시 여기고 상대적으로 여기만 중요해. 그러니까 상대적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여긴 담론을 더 강조하는 거고 여긴 담론 외에도 이야기를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거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역사적 내러티브는 문학적 내러티브다라는 이론이 하이트 이론인데 역사학자는 이렇게 주장 안 하죠.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실을 반영한 내러티브다. 이렇게 주장해 재현을 강조하는데 얘네들이 싸워. 이게 1차 전이야. 1차 전. 근데 결국에는 그 역사는 언어적 문학적 허구가 있다. 구성물이라고 하는 하이트 이론을 받아들여. 예. 그런데 이제 받아들였다고 해서 100% 허구다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사실도 추구하지만 50% 추구하지만 역사를 구성한다. 예 50% 담론 허구적인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을 언어적으로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데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100% 받아들였다는 구성물이라고 하고요. 이 50% 정도 허구적인 내용을 받아들인 걸 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두 가지 있어요. 불완전한 재현과 재현인데 재현보다 증거에 기초한 해석 추론 논증인데 불완전한 재현은 여기에 역사 사실을 밝히는 데 팩트를 밝히는 데 그래서 언어로 구성돼서 뭐냐 판타지가 일부 있겠지만 그 안에도 나름대로 사실이 있다. 그 50% 사실을 밝히는 데 거의 초점을 맞춘데 얘들은 50% 사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가설에 의해서 이제 뭐 증거를 마련하고 그 기초에 해석하고 추론하고 논증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실 규명보다는 가설에 맡겨서 가설에 맞춰서 사실을 뭐 맞춰 가지고 사실을 이제 수집한 다음에 그걸 추론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역사학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어디죠? 예. 첫걸음에 있는 건데 역사학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역사학자들의 어떤 그 논의 방식 있죠. 이걸 이제 학생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논의야. 역사학자들이 사회 분석이나 비판 이런 것들을 학생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요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는 증거에 기초한 해석, 추론 논증이 필요하다. 예 사회 분석과 비판을 통해. 근데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이들이 뭐냐면 요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문학적인 허구와 동일하다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재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재현보다 상대적으로 요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크게 이야기로서 내러티브와 시간의 의미에 틀로서 내러티브가 있는데 자 이야기로서 내러티브는 스토리가 거의 100%야. 이건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야. 주류가 아니고 시간으로서 의미의 내러티브는 인제 내러티브 형식 같은 것들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를 문학적 내러티브로 보는 사람들은 담론에 맞춰서 인제 얘기지만 여기도 담론을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스토리가 또 있다. 스토리에서 이제 의견을 찾아내고 하려는 애들이 여기 역사와 사실 재현을 강조했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이틴 이론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실 추구와 역사가 구성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사실 추구에만 강조하는 50%나마 사실 추구를 강조하는 거고 사실 추구보다는 증거에 기초한 해석 추론 논쟁 역사학자의 분석 방법을 강조한 네트워크 욕이다. 그래서 보통 역사 교육에서는 여기를 강조하는 거야. 여기. 그리고 첫 걸음에서도 역사학을 강조하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뒤에 첫 걸음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강의를 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지금 녹음한 걸 지금 재촬영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요거 틀을 좀 이해하시고 그 첫 걸음의 내러티브에 접근하시면 되게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예. 하여튼 요렇게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만. 아까 지금 어디까지 했지? 어 아 너무 넘겼네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찾을게요.
이게 여기 나오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 대상의 사건과 그다음 담론인데, 요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인제 이건 플롯을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인제 스토리를 강조하는데, 이 플롯 안에서는 인제 특징을 보면, 자, 전승대 형태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일련의 사건의 특수한 형태의 이야기를 전환하고, 플롯의 구성은 인과적 요소는 다양하지만 인과 법칙, 언어 형식으로 내러티브를 제시한다.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내러티브에서 인제 원인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 여러 가지 원이죠. 네. 그때 과학적 원인처럼 배제된 배제하는 고조적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앞에서 상대적으로 역사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학적 내러티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다. 그냥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지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요걸 이제 좀 볼 텐데, 자 보면 뒤에 잠깐 넘어가서, 이게 어디 있나? 아, 요거는 뒤에 제가 여기 설명했네. 예.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거를 깜빡했어. 그 뒤에 있어요. 요거 뒤에 참고하세요. 예. 그럼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설명했나? 잠깐만요. 제가 이게 앞부분 설명하다가 다시 인제 뒷부분 설명하다 앞부분에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할게요, 내러티브 보는 관점에서. 예. 저희가 뒤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겹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문학에서는 이제 플롯을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롯을 통해서 뭐냐면 이야기를 짜맞추는 방식이야. 동명성화 신화를 다룰 때도 먼저 동명성화 신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의미보다 동명성환과 유리왕의 극적인 만남, 동명성환과 금화왕 간의 대립 구조. 그래서 부의 탈출 과정의 박진감 서술. 작가는 현대인을 갖추고 원하는 이야기 구조 안에 이걸 뜯어 바치는 방식으로 한 내러티브 서술 방식인데, 반해서 이게 문학성 구조, 문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프로스는. 근데 스토리를 강조하는 내용은 좀 다르죠. 스토리 속에서 구조를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동명성화의 신화를 다룰 때 작가나 현대인이 원하는 이야기 구조 안에 다루지 않고 신화 자체 속의 구조 속의 역사적 의미를 끌어내는 거죠. 동명상은 부의 정치 투쟁 과정에서 남쪽인의 고리를 건국했다는 식으로 내러티브를 서술한다. 그래서 플롯이나 이야기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뭐냐면 앞부분 플롯을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이야기를 강조한다. 그렇지만 이야기 100%를 구성하고 뭐 100% 아니고 80-90% 주요 내용은 이건 역사의 주류가 아니고 다만 플롯 안에서도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상대적 의미에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서, 자, 내러티브 역사를 볼게요. 내러티브 역사는 중국의 역사 서술 좀 볼게요. 중국의 역사 서술 관련된 내용이 95년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사일체적 교육관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유교 영향권을 받은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유교 경쟁은 상강 오준을 강조하는죠. 상강 오준을 강조하는데, 상강 오준에 맞는 역사 사례를 끌어서 해석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교훈의 역사를 강조하고 역사에서 또 정통성을 또 확보하려고 해요,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인제 보통 통감류 같은 거 있죠? 예. 자칫 통감이나 동국 통감이나 이렇게 통감류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지배자들이 그걸 보고 나서 교훈을 얻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그리고 인제 보통 소설 같은 허구에 담는 억압하고 문학적 가치 인정하지 않죠. 약간 이제 뭐 팩트주의야, 팩트주의. 예, 랑케식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수리부작이라는 말 있죠, 공자가 한. "나는 기술할 뿐이지 만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인제 여기에 잘 반영하고 있죠. 자, 서양의 역사학을 볼게요. 서양의 역사학은 전반적으로 인제 정근대 시대 때는 어 여기 정근대 시대 때는 뭐랄까요? 그냥 역사가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학이 역사보다 우월하고, 역사책을 보면 신화가 같이 끼어 있어. 인간 행위를 하다가 신의 의지가 개입됐고 막 이런 서술이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적 글쓰기와 신화적 글쓰기가
반영된다. 대표적인 게 오디세이나 일리아드 보면 항상 이 트로이 전쟁 안에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신의 어떤 것도 배입돼 있죠. 신의 행위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자 낭만주의 역사학도 그걸 이어받았는데 랑케조차도 과학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랑케조차도 이런 내러티브 역사 소설을 뭐냐면 내세우죠. 그래서 랑케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역사를 내세우잖아요. 근데 이건 연구 방법에서 이제 한 거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예술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거는 제시하는 거, 대중에게 제시할 때 이런 내러티브적 테스트 방식으로 제시를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랑케까지만 해도 내러티브 테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별 반감이 없었는데, 자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달라져. 20세기 들어가면 사회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역사학과 접목시키려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여기가 사회과학은 분석적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잖아. 그럼 분석적인 게 뭐냐? 여기 보면 이게 설명적 테스트에서는 이제 다 나오는데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그 역사적 사건의 원인들을 찾아내는 거야. 예를 들어 갖고 인제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면 뭐 구제도의 모순, 성직자 귀족, 특권 계급이 존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 뭐 셋째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 분석적 서술 방식인데, 분석적 서술 방식에 딱 맞는 게 사회과학적 서술 방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사학은 사회과학적 서술 방식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러티브를 좀 비난을 하죠. 예. 그러니까 특히 내러티브는 이제 서술할 때 구조보다는 어떤 개인이나 개별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라파에서는 이야기를 중시한 내러티브 역사가 사건사를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구조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야 된다 하니까 구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분석적 서술 방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신사학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일반화, 양적 모델, 그러니까 비내러티브를 추구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니체나 크루체 같이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그런 역사가들이 등장했다. 이 니체가 왜 나오긴 나오는데, 니체는 철학자죠. 하여튼 크루체나 콜링우드 같은 스토리텔링의 구성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주류가 아니라 보통 이 내러티브를 이제 좀 무시하고 분석적 서술 방식이 주요였다. 근데 이게 또 바뀌었어. 20 세기 후반에 내러티브가 부활됐죠. 무엇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개인, 개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미시사를 강조하고 구조를 해치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분석적 서술 방식이 안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인제 좀 비판받았던 내러티브를 다시 부활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적 역사의 분석적 설명 방식을 분실을 하고, 그다음 과학의 역사는 인간 주체 역할보다는 구조적 조건을 강조하는데 역사를 대중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네거티브 부활은 사회사의 태조, 사회사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거시적인 거시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조화, 또 미시사를 강조한 신문사의 등장으로 사학사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톤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역사적 사건과 가정이 모사하고 설명 방식이 스토리의 내러티브 구조에 딱 맞다. 그래서 신문화사 같은 게 그 여러 책들 보면 이런 거 다 뭐야?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야, 내러티브. 그래서 요게 예전에 한번 그 2년 전인가요? 진지 브로크의 치즈와 구더기 나온 거 있죠. 예, 요거 내러티브 관련돼서. 자, 그러면 인제 내러티브 특징과 장단점 볼게요.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예. 요거는 이제 남색 책, 그다음에 그 녹색 책, 그다음에 인제 뭐 파란 책, 그리고 뭐 첫걸음 이렇게 있는데 첫걸음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고, 자 여기에서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가 인제 뭐냐면 좀 대비되는데, 자 설명적 테스트는 분석적 서술 방식으로 했는데 그 내러티브가 뭐냐. 그 내러티브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원인들이 있어, 원인들. 근데 원인이란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 2, 원인 3, 원인 2, 원인 여러 가지가 있어. 다원이죠. 예. 그래 갖고 이 원인들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뭐냐면 약간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빠진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앞에서 인제 얘기한 발생적 설명 방식하고 차이가 좀 뭐냐, 비슷하잖아요. 근데 발생적 설명 방식은 사건과 사건 사이의 원인은 하나뿐이야.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딱 보면 역사적 내러티브 방식은 좀 주 뭐랄까 사건이 나열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 겉으로 보이. 근데 자세히 보면 요 개별성과 독특성 안에 뭐냐 통일적인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는, 그래서 주제와 사건을 다양성 내 통일성을 모사해서 해석하는데
그래서 개별성과 독특성을 전체적 맥락에서 이해 및 질서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것들이죠. 자, 피라미드와 스핑커스, 나일강의 호수 등 개별적 사실도 있어. 근데 요 자세히 보면 뭘로 묶어서 이제 설명하냐면 이집트 문화의 특징이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기술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예시 2가 있는데, 자, 예시는 대중폭동, 서유럽 군대 낙탈, 이스라엘 격퇴, 서유럽 역사적 조건의 개별적 사실이 쭉 나열돼 있죠. 이걸 뭘로 묶느냐면 비잔틴 대회 특징 속에서 맥락 속에 묶죠. 그럼으로써 이제 앞에서 얘기한 개별성, 독특성, 전체성을 독서 전체적 맥락에서 이들 이해 및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성과 다양성의 통일성을 뭐냐면 통해서 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관련된 예문은 그 갈색 책에 있어요. 갈색 책에. 그래서 갈색 책에 보시면 거기에 사료 테스트, 설명적 테스트, 내러티브 테스트 예문이 있거든요. 그걸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인가 그때 한번 그 텍스트 구분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이와 관련된 사료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자, 사실이나 가공의 과거금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 형태인데, 이야기, 전기, 자서전, 정통의 역사 서술과 같은 논피션에 시공적 인과적인 요소를 표현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건 인과적인 요소를 표현했다 해서 이게 인과가 가학적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인과관계가 그 내러티브의 주요 내용도 아니야. 보완적인 거, 기술의 관계. 그래서 왜 그랬냐 이거보다는 어떻게 그랬냐. 그러니까 왜보다는 어떻게를 강조해. 어떻게. 예. 자, 그리고 인간성은 내러티브의 본질적 구성이 아니죠. 공환적 요소고,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 더 받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고 왜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보조적인 거야. 그 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개인적 행위와 사건은 단순한 모사가 아니라 관계를 연결 유의미한 연속된 이야기 구성이다. 아까지 말한 것처럼 이걸 볼 수 있죠. 개별적인 사건들이 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주제와 이런 것들을 묶어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유의미한 구조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그다음에 인제 아동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을 쓴 역사적 이해의 발판 구조를 제공하고 아동들이 수용될 수 있는 역사적 이해의 발판을 제공하고요. 자, 요게 또 중요한데 타자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전지적 시점에서 1인칭을 포함한 다양한 시점을 사용한다. 그래서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마치 그 하자가 어 신처럼 뭐냐면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전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설명적 테스트가 인제 들어가 있어. 설명적 테스트 보면 그 교과서는 이제 설명적 테스트죠. 보통 이제 그 저자가 이거는 모두 아는 것처럼 서술을 내버려. 어 그래서 자기 목소리도 감추고 그 역사적 인물의 어떤 목소리도 감춰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러티브는 자기 목소리뿐만 아니라 1 인칭뿐만 아니라 역사적 그 목소리도 같이 역사적 그 인물의 목소리도 같이 내죠. 그러다 보니까 뭐 1 인칭, 2 인칭, 3 인칭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다양한 시점을 사용해 갖고 이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의 인물의 의도와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데 요 얘가 이제 그 밑에요. 자, 이건 남색책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자, 내러티브 서술하고 설명 방식을 볼게요. 자, 내러티브는 주로 인간의 의도와 행위를 강조해. 그러니까 필립 2 세가 나오죠. 자, 필립 2세 3인칭이 나오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을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필립 2 세는 역사적 인물을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지금. 브라운이 돌을 던져 역사하는 브라운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 예, 브라운의 목소리.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구조보다는 인과 관계보다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의도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된가 요게 초점을 맞추는데 설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배들은 똑같은 형상이라도 지중해를 건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마드리드부터 명령이 늦게 도착했다. 이건 16세기 배들이 지중해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이거 원인이죠. 이 구조적 분석 원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가 약하기 때문에 유리치 않게 됐다.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구조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인종, 화자의 인종, 계급, 성이 서술 영향을 미친다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1인칭을 사용했거나 뭐 이게 역사가의 목소리나 어 적 인물의 목소리를 딱 들을 때 많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왜냐면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반응을 일으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역사적 인물이나 하자가 권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믿어 버리죠, 내러티브를. 이건 인제 뭐냐면 어 그
자의적 인간성의 자의적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면이 있다. 이런 거는 좀 뒤에 좀 다시 얘기를 했고요. 예. 제가 이거 지금 녹화 중이에요. 다시 녹화 중이니까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녹화를 강의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자, 나라고 표현한 역사적 사실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 구성물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독자에 강조하면서,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 보편적 정치적 작가 시점을 탈피하면서 독자는 역사가의 글을 상대하고 자기 스스로 의미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는 역사적 인물이 만드는 글이라는 걸 알고 자기도 거기를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뭐냐면 자신의 주관을 부여해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거. 객관적 의미가 아니니까 그대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서술 방식의 특징 관련된 예문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30년인데 어 미국 남서대평원에 휩쓸었던 흙먼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에 두 가지의 내러티브가 있어요. 두 가지 내러티브. 그래서 이거 각자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 글을 볼게요.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들의 실패사를 기록하고 있다. 자, 역사는 이처럼 서로 다른 내러티브 사이에 끝없는 투쟁이었다. 따라서 내러티브 저자들은 다양한 수사적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끊임없이 독자들의 말 걸기를 시작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중요한, 그냥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기록은 확실치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자, 이는 설명적 테스트에 찾아보기 힘든 표현의 힘든 표현의 진실의 진술 확실성, 과거 사건의 중요성 등에 대한 역사의 태도와 관점 등을 직접적 구체적 역동적으로 묘사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맨 밑에를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그 텍스트 안에 뭐가 있냐면 저자의 관점과 세계관,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를 독자들이 느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과 세계관, 이데올로기를 독자가 느끼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걸 통해 역사적 인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자들 어떤 다양한 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이게 주관적 의견이라고 이제 판단하니까 당연히 인제 뭐냐면 다양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리고 독자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 뒤에 좀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파란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내용이 달라요. 파란 책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어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이건 파란색이 틀린 거죠. 이거는 논문책이고 요건 파란색 요약문책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이 논문책을 보다가 요약한 거잖아요. 논문 보고 요약한 거니까 파란책을 쓰신 분이 어 이걸 잘못 요약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요약하신 분들이 뭐 교수 이름이 있긴 있지만 이게 밑에는 조교들이 요약했겠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독자는 내러티브에 드러난 해석과 관점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읽기를 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자를 나타나고 하자가 주관적인 뜻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먼저 다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설명적 테스트와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경험이 미묘하고 세밀한 특징의 부분을 서술돼 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느낌이나 몸짓이나 목소리, 태도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설명적 테스트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분석적 설명보다는 기술적 설명, 이해와 설명과 함께 서술한다. 그리고 내러티브 설명 방식은 불확정해요. 확정하지 않고 좀 개연성 있고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설명과 묘사를 이제 보는데, 앞에서 말한 건 설명은 분석적 설명 방식이고 묘사는 기술적 설명 방식인데, 내러티브가 이제 뭐냐면 중요시하는 설명 방식이 이 기술적 설명 방식이야.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죠. 왜 그러죠? 왜 그래요? 개별성을 어떻게 진행됐는가? 어떻게가 중요해.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지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묘사는 보편성과 일반성이 겨냥돼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보편성, 일반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볼 때 뭐냐 여기가 좀 약간 약하다. 여기가 좀 강하고 여기는 좀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예. 상대적 의미예요. 그리고 사건의 계속성과 의미를 파악 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러티브는 기술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술을. 그래서 내러티브는 이제 작품에서 텍스트로 이동이 가능하다. 작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누가 쓴 화자가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쓴 거잖아. 저자가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텍스트란 것은 요구의 텍스트는 의미를 생성하는 공간이거든요.
의미를 생성하니까 여기 저자와 독자가 만나서 같이 이제 의미를 생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냐면 글쓰기와 글 읽기의 이분법적 경계가 붕괴돼. 왜냐하면 타자가 이제 글을 써서 보여주면 보면 텍스트 공간 내보낸단 말이에요. 텍스트에서 공간에서 그 당시 이제 그 독자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을 또 하자가 보죠, 저자가. 그걸 또 자신의 글에 반영돼. 그러니까 글쓰기와 글 읽기가 이분법적 경계가 붕괴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바뀌면서 이게 뚜렷이 보이죠? 뭐 신문 기사가 오면 이 기자 글에 대해서 또 여기 댓글이 달리고 댓글에 또 이렇게 기자가 또 반영해서 또 새로운 기사를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작품에서 텍스트로 이동한다. 타자의 일방적인 주입에서 타자와 저자 공간을 소통한 텍스트로 이동한다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무한한 의미 생성이 가능한 열린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저자의 고유한 권위가 해체되고 이미지가 탈신성화돼서 저자와 독자, 그러니까 글쓰기와 글 읽기 같은 이분법적 경계를 붕괴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인데 뒤에 장점하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요건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예전에 강의를 했다가 실수로 녹화를 하지 못한 부분까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듣고 뒷부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강의 들으 수고하셨고요. 자, 그 내일 뵙겠습니다.